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직무 정지가 됐는데 뭐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려지는 게 없죠. 네. 월급은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고 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청문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플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게 벌써 네, 한참 전 얘기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그 사이에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이 의결이 된 거고. 예, 저는 한참 전으로 지금 뭔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몇 주째 이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서 예, 이게 막 혼동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네. 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된대 이 생각이 들면서 와, 굉장히 옛날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진숙 위원장 지난번에도 잠깐 건강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병원 입원 중이라서 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한 상태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사는 사실은 이재석 기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관건은 법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효력정지 신청이 들어갈 텐데 법원이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신문기일이 원래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었는데 이걸 19일로 미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 개시를 또 26일까지는 안 된다. 네. 이것도 일단 스톱을 시켜버린 건데 관심사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좀 그렇죠. 전망을 해주신다면. 예. 지금 이게 사실 전망을 하기가 뭔가 단정적으로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볼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방통위가 네.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방통위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가 좀 시간이 촉박하고 변론 준비가 부족하니 기일을 미뤄달라라고 요청한 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 주면서 그런데 이미 그러면은 임기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14일까지 현 이사들 임기고 그리고 만약에 12일. 그렇고 예. 그리고 이 소송 기일이 그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소송으로서 얻는 이익이 사실상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판단을 해서 이제 26일까지로 그 효력 정지를 해둔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은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 다만 지금 이미 이제 임기가 지나고 이사진이 바뀌었으니 소송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은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네. 분명한 사실은 26일 전에는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나온다라는 거죠. 네, 나오죠. 그렇죠. 예, 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청취자들도 헷갈리실 텐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가처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26일까지. 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취임하자마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공영방송 이사들을 일부 선임했는데 KBS 7명, 방문진 6명을 했죠. 네. 그런데 그 KBS는 지금 쟁점이 아니고요. 이런 가처분 신청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KBS는 이미 현 방민 체제고 KBS는 아예 논외고 그 방문진 이사 후보자 중에 떨어진 3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한 줄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줄기는 기존에 지금 있는 방문진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같은 성격입니다. 둘 다 네. 이번 이사 선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두 줄기로 다 행정법원에 들어갔고 네. 각각이 지금 재판부가 달라요.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가처분 신청을 한번 26일까지는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전망은 쉽지 않은데 긍정회로를 굳이 돌리자면 네. 어찌됐건 26일까지 이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이 사안을 지금 아까 노 기자 얘기한 대로 12일, 13일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새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 일단은 멈춰 세우자.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뭐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정반대로 보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26일까지는 일단 효력을 정지한다는 얘기고 네. 26일까지 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또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꼭
인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굳이 뭐 섣불리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26일 전에는 결론이 나온다. 네. 8월 중에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사건이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재판부도 다른 거고, 그래서 이 판단이 각각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 네. 그래도 일단은 그 하나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 네. 효력 정지라고 봐야죠.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지금 제작진이 안 그래도 그 법조인의 의견을 좀 달아줬는데 네.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재판부가 신청인들의 그 신청을 받아줘서 인용 내리고 네. 다른 재판부는 기각을 내리면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법 감정적으로는 기각이라는 것은 현 상태로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용은 아니, 인용이 돼야 형 상태로 가죠. 효력 정지를 인용하는 거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현 상태는 방통위가 지금 이 구축해 놓은 현 상태. 그렇죠. 인사가 그때 네. 방통위가 구축해 놓은 이 현 질서를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게 기각이고 그렇죠. 신청인의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주면 방통위가 구축해 놓은 현 상태에 변경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멈춰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한쪽이 인용이고 한쪽이 기각이 되면 어느 쪽이 발동되는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상태의 변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용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는. 법리적인 뭐 네.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효력이 정지가 되면서 예. 그래서 뭐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가 그러니까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효력이 정지가 된다고 저도 보는데 그렇게 뭐 판단을 하고 뭐 이게 뭐 네. 상식이라고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지면은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다시 다툴 때까지 효력이 유지가 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그거는 좀 뭐 결과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지금 1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태규 네. 부위원장. 근데 이분이 지금 집중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방통위 방문해서 뭐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연출이 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 김태규 부위원장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언행 네. 이게 상당히 관심사가 됐는데 잠깐 오디오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 말고는 국회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보다는 법률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사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규정이 안 맞다는 게 다른 정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라고. 이 청사의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왜 하자는 거예요? 검증을 하자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청문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다 받게요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자세를 잡혀야죠. 질문하실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미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누가 네. 좀 둥둥둥둥하는 소리 들렸죠. 네. 그냥 책상 치는 소리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장면은 저도 처음 겪어봐가지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회의 자체를 뭐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질문할 자세 갖추셨냐, 지금 수십 명 끌고 와서 이런 취지로 또 얘기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검증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한다 이러면서 수십 명을 끌고 왔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취소하고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도 저는 그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김태규라는 사람은 뭐 대중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이진숙까지는 알아도. 근데 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뭐 어떤 사람이고 이번에 보여준 언행에 대해서 뭐 논평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저는 좀 큰 틀에서 보면은 김태규 직무대행도 어떻게 보면 유별난 인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약간의 정치 논평을 좀 섞어서 얘기하자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전혀 기조 변화가 지금 없고 오히려 더 강경해진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이 이렇게 됐다고 하여 여기서 한두 발짝 뒷걸음질 치면 아예 밀려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의 표출로도 해석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뭐 해석인 것 같고요. 네. 민정수석 검찰 인사가 그렇게 났고 신윤 체제가 등장을 했었고 또 이진숙 유일임 그리고 방송장악 시도가 계속됐고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독립기념관장 네. 지금 극우적인 어떤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여름휴가 때의 어떤 대통령 부부의 행보도 지금 논란을 낳고 있고 네. 거부권 여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큰 틀을 보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김태규 부위원장도 뭐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허탈감과 예, 좀 뭐 유별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캐릭터 문제 이전에 결국은 강으로 맞서겠다라고는 기조가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이 연행에도 그대로 또 묻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렇죠.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더를 짚자면 오히려 총선 직후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은 또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사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송 관련된 곳에다가 법조인 출신들이 들어가는 비중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뭐 KBS 이사 중에서도 여권 이사들 중에서 법조인 출신이 비중이 더 늘었고 그리고 야권 이사 중에서는 또 변호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연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뭐 지원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박문진 이사 중에서도 검사 출신 분들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은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더 강한 기조의 그런 그 검사나던가 아니면 판사 출신 인사들을 넣음으로써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가 좀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김태규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기형적 2인 체제를 넘어서 이제 1인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1인 체제로는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올스톱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달 말에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행정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물론 방통위는 항고 재항고라는 절차를 밟기야 하겠으나 어찌됐건 그 순간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탄핵 판단을 지금 헌재에서 받아봐야 되니까 뭐 넉 달에서 6달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넉 달에서 6달까지는 1인 체제고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고 그럼 올스톱 상태로 박문진 이사회도 그냥 이대로 가는 얘기가 될 텐데 항고나 재항고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제 뭐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서 그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준숙 위원장 복귀는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몇 달 뒤 그렇죠. 얘기가 되는데 그럼 몇 달 동안은 일단은 말하자면 방송 장악에 저항하는 쪽 입장에서는 올스톱이 되니까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뉴스 속에 이제 묻어나왔던 김태규 부위원장의 말 가운데 일단 청사관리권이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사 선임 과정에서 도대체 이제 그 자료 이런 거 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사 관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고 또 운영 규칙상 이렇게 비공개 회의록 속기록을 공개하려면 위원회가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한 명뿐이라서 의결을 할 수 있는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보는 여기서 거죠. 재미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자, 효력정지 신청을 냈어요. 두 관련데 그건데 하나가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3명이 낸 지금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그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임을 한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가 그 효력정지 여부를 다투는 법원 신문에서 이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반론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근거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정밀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회는 안 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요, 뭐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지금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예, 법원에서 뭐 설마 방통위가 그 반론을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거를 제출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미난 게 나오죠. 80몇 명에 대한 게 1시간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 심사가. 네. 그럼 얼마나 그러면 정밀하고 공정하게 되는지를 법원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회에서도 일부 드러났죠. 이준석 의원이 질문한 그 영상이 좀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2명이서 이 사람 좋냐 안 좋냐 호불호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김종뱅크와 저와 둘이서 그 수십 명을 판단하는데 네. 우리 둘 다 좋다라고 판단한 그 교집합에 있는 사람은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유보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최소한 식으로. 좋다 예. 안 좋다의 근거를 그러니까 의견을 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을 내고 이런 최소한의 이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느냐 이거 한번 그렇죠. 보자라는 예.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은 오늘 신문을 진행하는 건 촉박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준비해서 내놓느냐.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의아하다라는 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회의록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왜 걸려야 됩니까, 시간에? 이것이 그다음에 9일 오늘 그러니까 신문길이 잡혔다는 게 이미 며칠 전에 결정이 난 건데 그 왜 오래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검증을 했는데 그 사이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이분들이 뭐 지원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임기를 시작한 바로 당일이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판단이 안 되어 있는 게 정상인 거고 네. 그리고 뭐 결격 사유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게 조회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한다면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입증할 자료를 사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여기서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가 흐름적으로 별로 보면. 관심을 안 두든지 저는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보는 게 한상혁 위원장 체제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다음에 이유가 뭡니까? TV조선 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이른바 그 부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검찰 수사까지 됐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채점 편유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고 뭐 찍찍 긋고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그 심사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상혁 체제를 무너뜨렸던 그때의 어떤 수사와 재판의 어떤 그 판단의 그 근거가 된 그 근거만큼을 요번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담보를 해줬느냐 방통위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네. 그것을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렇죠.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판사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걸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는 판사가 있을 법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 판사도 있을 법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한 가지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이건 뭐 약간 재미삼아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오늘 열리는 그 신문 날짜가 미뤄진 거잖아요. 미뤄지다 보니 효력이 정지된 거 아닙니까? 26일까지 네. 법원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방통위 입장에서 영리하게 생각을 해보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빨리 13일에 그 임기를 시작하도록 개문발차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들이 빨리 일을 착수해야 법원이 가처분 신청 판단을 할 때 이미 이사의 임기가 시작됐고 옛날 이사들은 떠나가 버린 상태니 이 판단, 이 인용은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이 신청은 내가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라고 판단할 근거도 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방통위가 그냥 빨리빨리 제출할 거 제출하고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임된 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서기석 신임 이사장이 호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없다라는 되돌릴 판단도 수 없다.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한번 좀 지켜보죠. 뭐 그러니까 결과가 뭐 며칠 있으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결과 전에 얘기하는 게 다 허무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혹시 그 통신조회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저는 안 당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일을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예, 저는 근데 좀 약간만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 이재석이 누구랑 몇 시에 통화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밟아서 제 통화 내역을 보는 게 통신 영장이고 그런데 그 통신 영장을 들여다봤더니 피의자 이재석이 010-1234-1234랑 통화를 했더라. 그래서 그 1234-1234가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영장 없이도 가능한 통신 조회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김종배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배에게 사후에 이제 통지가 가는 네. 건데 이참에 통신 조회가 이렇게 남발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 가령 뭐 영장이 필요하다든가 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깐깐하게 규정을 둔다라는 것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예, 그런 원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 공수처 사례와 예. 이번의 사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양비론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견은 있어요. 어떤 점이세요? 예. 일단 명료하게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으나 예. 뭐 3,000명 얘기도 나오고 뭐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검찰이 안 밝히니까 안 밝히겠죠. 이번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아 보여요. 뭐 3,000명 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0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모르겠으나 네. 예. 심지어 봉지욱 기자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초등학생 딸까지도 지금 통신 조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고 또 지금 보면은 그 딸이
뭐 통화를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실제 그 신앙님 씨나 김만배 씨랑 안 한 사람들도 통신조회가 무더기로 됐거든요, 이번에.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통신조회를 했느냐라고 따져보니 추정이긴 합니다만 가령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통신조회를 다 했다라거나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통화를 안 했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컨대 이번이 지난번 공수처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폭넓은 것 같다. 통신조회의 범위가. 네. 그리고 지난번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고발 사주권이었습니다. 고발 사주권과 관련한 통신조회고 이번 건은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인데 양자 사건에 대한 우리가 질적 판단을 그냥 안 한 채로 통신조회가 동일하니 그냥 똑같이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번 사건 즉 대통령 명예훼손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자의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의 통신조회와 지금의 통신조회를 그냥 똑같게만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 왜 제가 약간이라고 하냐면 어차피 뭐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노주민 기자.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검찰이 그 서울중앙지검이 입장을 냈던 걸 보면 통화 내역에서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한 걸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조회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자녀분이라던가 뭐 택배기사랑 통화를 한 것도 뭐 조회가 됐다는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걸쳐져 있는 건데 지금 저희 회사 기자들도 보면은 전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기사를 쓴 적이 없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런 그 기준이나 규모 같은 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한번 언론계 은하 한번 쓸게요. 야마는 통신자 이용 정보 조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야마가 아니고 통신 내역 조회가 야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묻어 나오는데 봉지욱 기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에 대한 통신 내역을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 번호가 쭉 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앙님 그 씨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뭐 전문위원과 뭐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그럴 때는 뉴스타파 구성으로 통화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봉지욱 기자의 전화가 나왔다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봉지욱 기자의 초등학생 딸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의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봉지욱 기자에 대한 또 통신 내역 조회에 들어가서 2차로 통신 이용자 정보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초등학생 딸 번호가 나온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가 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혹시 두 분은 이제 기자 생활하시는 명예훼손 혹시 그 고소당해서 혹시 검찰이나 경찰 수사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형사로는 없습니다. 형사는 없습니까? 네, 노주민 저도 저는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렇게 수사했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심각한 문제냐면 형사 명예훼손 소송, 그러니까 사건을 다루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얘가 제대로 된 어떤 그 교차 확인을 거쳐서 사실에 취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져요. 통상적으로. 다시 말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를 갖고 있었느냐가 법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기자가 어느 정도로까지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으면 상당한 사유를 확보를 했었느냐가 쟁점이 되고 그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추적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기자가 사실 확인 취재에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혹시 무슨 공모 관계를 가지고 그거예요. 취재 보도를 했는가가 결국 기본적인 검찰 수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 짬짬이를 했느냐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사실 검찰은. 취재를 예. 제대로 했느냐가 아니라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수사의 초점이.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질이 다른 것이 되는 거고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너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이게 표현하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접해 들어가는 검찰의 수사 태도와 수사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봉지욱 기자는 지금 제작진도 잘 얘기해 줬는데 네. 뉴스타파 기자로서 이제 압수수색도 당했기 때문에 봉지욱 기자의 통화 내역까지 지금 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잖아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것은 네. 그것까지는 뭐 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음. 저는 통신 조회도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른바 그 아까 이제 야만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통신 조회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작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인 게 너무나 강범위하고 너무나 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의식이 지금 상통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배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고 또 이거 자체가 성립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통령이 공인 중에 공인인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어떤 형사 사건 이것은 사실상 성립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재판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광범위한 통신조회로 벌리고 벌렸다? 이것은 참 난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이렇게 수많은 기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연락처들을 이제 가입자 정보만 조회를 해도 결국은 이걸 다 맞춰보면 그럼 주요 취재원이 누구인가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또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자, 당신 누구한테 취재했어라고 그러니까 그건 신문할 수 있어요. 검찰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신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하면 그건 존중을 해줬어요. 그 전에는. 네. 대신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취재했다는 거 그래도 입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재 수첩이나 이런 것들 이름을 가리고 취재했다라고는 기록이 되는 게 취재 수첩 내용이나 이런 게 되거든요. 이름을 가리고 제출하면 그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증거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수사의 각을 어떻게 잡았느냐, 언론인을 뭘로 봤느냐라는 거죠. 취재 보도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공범 내지 종범 이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네,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그러니까요. 언론과 민주당이 짬짬이를 하고 이런 보도를 키웠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들의 가설. 근데 그래서 그게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예, 근데 거잖아요. 그게 잘 성립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약간 연장을 해보면 언론인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언론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한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판도 많이 받고 수사기관도 절제하던 어떤 영역이었어요. 저는 언론이 뭐 성역이라고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워낙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강호의 도가 다 사라져서 예,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어떤 이런 광범위한 수사도 이제는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 이제 봉지욱 기자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수사의 대상에 뉴스타파도 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에 소속돼 있는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 내역 조회하는 통신 조회하는 별도로 영장 발부 받는 걸 영장 얘기하는 발부받아서 거예요. 통신 내역 조회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별도의 어떤 트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지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도 엄청 많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건데는 우리 동네 무슨 치킨집 사장인가 누군가 또 나왔다라는 뭐 또 이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아니라 백수집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김만배, 신앙림 두 사람에 대해서 통신 내역 영장, 조회 영장을 받아가지고 해서 나온 번호를 조회를 한 거라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시 영장 받아서 그 통화했던 사람 또 뒤지고 했다면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리해서 중간 정리를 한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사후에 통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게 최대치로 끌어낸 건데 3개월씩 2번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데 그 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뭐 굉장히 중대하게 뭐 피의자나 뭐 관련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거나 이런 데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이렇게 통제를 뒤늦게 받은 분들을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일이 있을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SNS나 이런 데서 그 고발 사주 사건 때의 어떤 통신 조회와 네. 지금의 통신 조회를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것이 뭐 좀 너무 나간 얘기인데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전형적인 리걸 마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리걸 마인드가 때때로 우리 그 기자들에게 필요하지만 저는 기자는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의 기준에 맞춰서 시민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법조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때때로 빠지는 오류가 본인들이 법조인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는 뭐가 문제였고 법률적으로는 합법이었고 지금도 법률적으로는 합법인데 이런 문제고 그때도 잘못 지금도 잘못 똑같이 잘못 제도적 대안 필요 이렇게 지금 그냥 서술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어찌 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공백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신 조회를 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무슨 건으로 조회했는지 아직 안 밝혔잖아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통신 내역을 조회를 해서 그다음에 2차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했는지 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냥 임의적으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만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가 나오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사실은 가장 기본 출발점이 지금 공백 상태,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제도적 얘기하면 대안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 내역을 조회한 대상자가 누구냐부터 일단 먼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밝혀지면 사실은 이 모든 얘기는 그냥 가정일 뿐인 거죠. 추정일 뿐인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지금 이렇게 사후 통지를 한참이나 지나서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대상자한테. 무슨 건인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냥 수사, 재판 이런 식으로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조회 사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선 전화로 전화 연결이 되는지 저희 이제 회사 기자들도 전화를 엄청 열심히 돌려봤는데 딱 한 명이 연결이 된 게 뭐 한참 지나서 뭐 다른 검사실로 연결이 되어서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다 이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래도 들은 사람이 있고 끝내 못 들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땠는데요? 이거 언론계 전체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뭔가 정파성이 있는 정쟁의 이슈처럼 소비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서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신문사나 뭐 인터넷 언론 같은 데에서 보도량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방송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메인 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이렇게 비교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파 3사 중에서는 MBC 제외하고는 좀 주요 이슈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 KBS나 SBS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라는 뭐 특수성이 있겠지만 거의 관련 뉴스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신문사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성향이라고 분류가 되는 뭐 경향신문이나 뭐 한겨레 이 정도를 제외하면 뭐 한국일보, 동아일보 정도가 기사화를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보도량 자체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정교하게 비평을 할 만큼의 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했었는데 그때 말을 좀 동어 반복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찬하는 그 외국의 유수 언론인, 뭐 언론사, BBC나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가 만약에 본인들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 장악 시도나 혹은 이렇게 통신조회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과연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소극적으로 보도하겠는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들의 지금 어떤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언론 장악은 MBC 소관. 그리고 이번 통신조회는 뉴스타파의 문제로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선진국의 언론사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할까 소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미국이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 특정 언론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성향을 불문하고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언론인에게 부여된 의무 가운데 하나는 취재원 보호거든요. 취재원 네. 보호. 그거는 언론인의 의무예요. 의무. 그다음에 보호를 하지 못하면 취재가 막혀버리죠. 신뢰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세간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 번호의 명의자가 누군지만 조회한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라면 취재원 보호 의무를
검찰에 의해서 전면 부정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격파된 거죠. 예, 그 네. 부사가. 예. 바로 이렇게 좀 접근해서 바라본다면 이거는 특정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렇죠. 언론계 전체의 문제, 언론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분명히 취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연결되어서 다 아까 어떤 분들이 지금 머니마켓이라는 분이 통화 대상 데이터 AI 툴에 넣고 돌리면 인맥맵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써주셨는데 아, 이게 AI 툴이 충분히 있습니까? 네,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모아지면 결국에는 통화를 한 사람들의 연결망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다 나온다. 네, 취재원한테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무작위적으로 통신조회가 대량 이루어진다라는 게 반복된다면은 뭐 기자 본인도 그렇지만 취재원들도 기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줘. 내가 노준명 기자한테 노 기자 내가 어제 노 기자가 2시 10분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응? 내가 말할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진행자가 말씀하시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네요. 그렇지.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예, 말하는 상대가. 저는 검찰이 아니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30초만 얘기하면 제가 이 언론 어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늘 느끼는 게 제가 짜증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좀 어조를 낮추자 중간에 제가 다짐을 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언론계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그걸 다루는 언론사 기자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더 막 쓴소리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좀 약간 반성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들이 제 짜증이 이렇게 전이되면 안 되니까 청취자들에게. 근데 지금 전혀 제작진이, 신경 안 써도 네.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방송은 이미 우리 촌철님들한테 분노 유발 방송으로 공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여기 제작진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짜증을 드리네요. 이렇게 쓰셨는데 그 짜증을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행자는 사과하라 이렇게. 아니 왜 내가 왜 사고를 아까 뭐 내가 발연기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아까? 일단 제가 그 연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걸 전달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발령기가 맞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